그렇지. 땡큐. 오늘이 훌륭한 주소. 마무리까지 일단 해줘. 네. 자, 문법을 한번 우리가 문법은 남아있는 게 있지 한글 맞춤법 규정부터 좀 복잡한 게 많이 남아있어요. 근데 이거 어차피 예비고시 과정에서 한번 돌아갈 거야. 그래서 오늘 그거 안 하고요. 어디를 할 거냐. 교재에 있는 사람은 문장 성분이 있는 데를 펴보세요. 쟤 누구야? 동현아. 문법을 어느 정도 하는 사람은 다행이지만 여러분이 지금 문법 기초를 중학교 때 정확하게 다지지 않으면 고등학교는 중학교 때 배운 걸 토대로 저 카메라 건드리지 말고 갔다 와. 쉬는 시간에 왜 안 하고 앉아서 중학교의 문법 기초 과정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배워놓지 않으면 고등부에 올라가서 문법 심화를 수학의 과정하고 똑같아요. 수학 기초가 없으면 공부, 수학을 못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조금 내가 정리를 하고자 하는 거 짧은 시간이지만 이거는 자 문장하고 문장 성분을 정확하게 분석하는 훈련 요거를 조금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요 문장의 짜임이라고 하는 어떤 문장을 던져줘도 여러분들이 다 철저하게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 분석을 못하면 곤란하죠. 일단 문장이라는 말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뭐를 떠올릴 수 있다. 문장이 제일 중요한 단어. 끝에 종결을 나타내는 마침표나 느낌표나 물음표와 같은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서 하나의 문장이 완결이 됩니다. 중요한 건 여기서 뭐니? 완결. 완결이라는 거는 완벽하게 마무리를 져야 된다. 그게 문장이다. 예를 들면 내가 아침, 밥, 지갑, 학원 이렇게 했어요. 뭔 말이야? 완결이 안 됐죠. 즉 내가 전하고자 하는 생각이 여러분에게 완벽하게 전달이 안 됐다는 얘기야. 이건 문장이 아니야. 자 그러면 이 문장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아이 문장의 기본 구조는 뭐다? 두 개가 있어야 합니다. 뭐와 뭐가 있어야 돼요? 문장이 만들어지려면요 주어는 반드시 있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서술어 이 두 가지가 있으면 됩니다. 선생님 목적어나 보어는요 얘네들도 필수 성분으로 문장 만들 때 꼭 필요하잖아요. 기본하고 필수하고는 얘들아 용어가 달라. 기본이라는 얘기는요 기초 그 다음에 필수라는 거는요 얘가 빠지면은 안 돼 이거예요. 기초하고 뭐가 다른데요? 자 이런 경우가 있어. 집을 지으려면 기초공사를 하는 과정이 다 필요하죠. 집 짓기 위해서. 근데 나는 목조주택을 지으려고 그래. 그럼 목조주택을 지을 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건 뭐예요? 목재가 있어야죠. 그치? 그런데 나는 시멘트로 된 집을 지으려고 그래. 그럼 목조 필요 없어. 그럼 이때 필수적인 거는 시멘트예요. 근데 밑에 기초공사는 똑같아요. 그럼 문장을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아주 기초적인 두 가지의 성분이 뭐냐? 주어, 서술어. 했던 거 맞아요. 니네가 늦게 들어와서 못 들어서 그래 지금. 다음 주부터 들어갈 시험 범위가 문장의 짜임이야. 문장의 짜임을 제대로 알려면 문장 성분을 다시 점검을 할 필요가 있어서 이걸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주어, 서술어 두 가지만 있으면 일단은 뭐가 만들어진다? 문장이라는 게 완성이 된다는 얘기야. 그런데 서술어의 성격에 따라서요.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필요 없는 애도 있고. 얘는 일단 기본이고요. 두 개는. 여기에다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거 서술어가 타동사가 왔을 때는 뭐가 필수적으로 요구됩니까? 목적어가 필수적으로 요구돼. 두 번째, 이 서술어에 되다와 아니다라는 두 개의 단어가 올 때는 이때는 뭐가 또 필수적으로 요구돼요? 보어가 요구돼요. 그래서 우리는
얘가 물론 기본이 돼야 되는데 문장에 이렇게 서술어라고 하는 아이가 이런 특수한 성격을 띠고 있을 때 요럴 때는 뭐다? 얘네들을 더 필수적으로 요구한다. 한마디로 재료가 더 추가된다. 필수적인 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 이미 다 배운 거야. 근데도 어제 내가 질문을 했더니 생뚱맞은 소리 하고 있더라고. 뭐를? 자, 품사와 이렇게 물어볼게요. 이 단어의 품사는 뭐니? 희다. 희다가 뭘까? 뭐가 돼? 연우. 희다의 품사. 하얗다. 희다. 얘 품사가 뭐냐고요? 그럼 문장 성분은 뭐야? 모르지? 대답 못하죠? 그랬더니 어제 그래도 물어보니까 어떤 반에서는 품사는 형용사예요. 형용사라고 요거를 얘기하대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죠. 문장 성분은 뭔데? 그랬더니 주어 난리 났어. 서술어. 문장 성분은 대답할 수 없음이 정답이에요. 왜? 품사라고 하는 거는 이 단어가 만들어져. 예를 들면은 우리가 그죠? 이런 어떤 물건이 하나 만들어지면요. 얘한테 따르는 얘를 부를 수 있는 단어도 만들어야 돼. 그럼 플라스틱 통 이렇게 만들었어요. 얘 이름을. 그 단어가 어디에? 사전에 기록이 돼야죠. 사전에 기록을 한다는 걸 사람으로 따지면 뭐라고 했지? 출생신고 호적에 올리는 거야. 그러면은 얘는 얘 이름을 나타내는 거잖아. 통이라고 하는 거 그죠? 플라스틱 통은. 그러면은 이건 명사의 집안에 호적 정리를 합니다. 9개의 집안이 있다고 했어. 그래서 우리말은 구품사로 이루어졌다. 끝에가 사로 끝났으니까 다 뭐예요? 명사, 대명사, 수사 이렇게 사자로 들어가는 9개가 품사야. 근데 문장 성분은 그럼 뭐예요? 하는데 이 품사는요. 여러분이 부모님이 못마땅해 매일마다 다른 집에 비해서 민주적이지도 않고 공부만 하라고 잔소리만 하시고 너무 억압적이야. 그래서 나는 부모를 바꾸고 싶어. 호적 팍 나가겠다. 가능해요? 불가능하다고 그랬지. 한 번 단어가 형용사에 등록이 되면요. 안 바뀝니다. 한 번쯤 바뀌어요. 일생을 살아가다. 여러분이 결혼해서 독립을 해서 나가면 남편하고 아이하고 새로운 호적이 만들어져요. 이렇게 드문 경우야. 품사는 한 번 형용사가 등록이 되면은 거의 안 바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문장 성분은 뭐냐? 얘는 문장에서 희다라는 단어가 어떤 배역을 맡느냐가 문장의 성분이야. 그럼 얘가 주인공을 맡을 수도 있어 이번에. 그러나 다음에 부주인공을 맡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는 엑스트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문장의 성분이라고 하는 거는 결정되지 않고 뭐에 따라서 문장 속에서 단어가 하는 역할이에요. 배역이야, 배역. 배역이 주인공일 때도 있고 부주인공일 수도 있고 아까 엑스트라일 수도 있다고 했잖아. 그럼 문장 성분은 정해진 게 없어요. 문장이 좁아야 알아. 이런 문장. 나는 또 하나의 문장. 자, 영이라는 단어가 세 곳에 쓰이고 있습니다. 여기. 영이는 있잖아. 태어날 때 품사가 뭐였냐면요. 이 품사는 이름을 가리키는 거니까 명사의 집안의 자식이야. 무조건. 그럼 명사인 거는 안 바뀌어. 여기서도 명사, 여기서도 명사, 여기서도 명사야. 근데 문장 성분을 물어보잖아. 그러면은 첫 번째 문장에서 얘는요. 서술어의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 문장에서는 얘는 주어의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 문장에서는 목적어의 역할을 합니다. 자, 똑같은 단어야. 똑같은 단어인데 문장이 어떤 거에 얘가 들어가서 쓰이느냐에 따라서 걔의 역할이 달라져요. 즉 문장 성분이 매번 바뀐다는 거야. 문장 성분은 단어에게 고정된 게 아니라 주어진 역할이야. 이 문장 속에.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거. 문장 성분을 이제 분석해야 돼요. 어떤 문장을 던져주든 성분이 다 분석이 돼야 돼요.
그게 안 되면은 문장이 짜이면 빵점이에요. 지금의 시험에서는 3학년 2학기 여러분이 중간고사든 기말고사든 B-1에서 점수를 잘 받았다 하더라도 고등학교 가서 문장이 짜이면 또 나오는데 이게 기본이 되어서 심화 들어가는데 어떻게 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여러 가지를 생각하다가 이 문장의 짜임도 아니고 문장의 짜임을 알려면 뭐를 알아야 돼? 성분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이 성분 분석을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줘야겠다. 마지막 시간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걸 지금 다루고 있는 겁니다. 복사된 거는 문장의 짜임에 관한 걸 거야. 여러분이 이미 배우고 있으니까 쭉쭉쭉쭉 넘기고 자, 문장의 개념도 다 넘기고요. 예문 가지고 이제 잠깐 설명할게요. 이런 문장이 주어졌어. 문장 성분 일단 분석을 해야겠죠? 문장 성분 분석할 때 제일 첫 번째 뭐를 분석하라고 했니? 서술어부터 찾아라. 주어 서술어를 먼저 찾아야 됩니다. 두 가지를. 근데 그 중에서도 서술어, 피었다. 얘가 서술어잖아. 뭐가 핀 거야? 무엇이 피었어요? 꽃이. 근데 꽃이가 아니라 여기 이렇게 하나의 어절이 유채꽃이. 그랬으니까 얘가 주어네. 그치? 여러분 이거 문장 성분할 때는요. 이렇게 띄어쓰기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분석을 해주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가끔 두 개의 어절이 뭉쳐서 하나의 성분일 때도 있어. 일단 주어, 유채꽃이 어떻다, 피었다. 요것만 가지면 문장 전달이 다 된 겁니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 여러분에게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유채꽃이 피었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은 거야. 근데 유채꽃의 색깔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을 위해서 앞에다 뭐를 썼어요? 노란이라는 이거를 표현해줬죠. 노란 유채꽃. 뭐 흰 유채꽃은 없어요. 어쨌든 노란이라는 거는 유채꽃을 좀 더 자세하게 알려주는 거야. 그럼 이런 걸 뭐라고요? 체온을 꾸며주는 거, 반영어라고 그러죠. 그죠? 근데 피기는 피었는데 조금 피었어. 가봤더니 완전히 흐드러지게 피어서 조금 있으면 질려고 그래. 그래서 이게 활짝이라는 말은 피기는 피었는데 활짝 피었다, 완전히 피었다. 그래서 얘 서술어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죠. 이 서술어는 용언이잖아, 대부분. 동사, 형용사 같은. 그러면 얘는 뭐라고 그래요? 부사어라고 하죠. 이렇게 하나의 문장이 주어지면은 성분 분석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게 기본이야, 모든 문장에. 알겠죠? 근데 우리는 항상 문제가 되게 되면 이렇게 기본이 되는 문장만 나오면 참 좋겠지만 예외가 많아서 예외가 되는 것들 알아두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먼저 주어에 관한 성분에서 주의해야 될 점을 몇 가지 체크를 하고 갑니다. 그래야 문장에서 실수가 없습니다. 주어는 서술어에 해당하는 주체, 그게 주어야. 근데 선생님 가끔 주어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는 잘 안 쓰거든요. 그냥 여기를 묶어서 많이 쓰지. 유채꽃. 유채꽃이 하나의 식물 이름이잖아. 그지? 근데 이렇게 띄어서 쓸 때는 이거는 그냥 꽃이 여기가 주어일까요? 아니면 이만큼이 주어일까요? 이렇게 보는 사람들, 고민하는 사람들 있어. 그럼 서술어의 성격에 따라 달라져요. 서술어, 요거를 떼가지고 서술하고 이렇게 했는데 말이 돼. 그러면은 얘만 주어요. 근데 얘랑 이렇게 연결을 하니까 말이 좀 뭔가 부족해. 그러면은 이만큼을 묶어서 주어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요런 게 이제 여러분에게 조금 딜레마가 되는 거야, 문장에서. 자, 주어에서 주의할 거는요. 주격조사, 체언에 주격조사가 붙어서 이 주어를 만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체언이라고 하는 건 주로 뭐를 가리킨다? 명사, 대명사, 수사. 이 중에 가장 주된 역할을 많이 하는 애가 명사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지? 아까 영이, 가 이런 식으로. 근데 주의할 점이 뭐냐고? 요거야. 우리가 주격조사라고 했을 때 이가가 가장 대표적인 거야. 얘가 대표야. 근데 이 깨서를 쓸 때는 높일 때 아버지 깨서 이렇게 아버지 가 하면 무식한 놈이 되죠. 에서 얘 때문에 이제 우리가 에서라는 것도 주격조사야. 부사격조사 아닙니다. 에서는 언제 쓴다고 그랬죠? 집합, 단체. 정부, 우리 반, 우리 학교, 우리 집. 이건 개인이 아니잖아요. 그럼 정부에서
법률을 공포했다. 이럴 때 정부가 법률을 공포한 거예요. 이가로 바꿔가지고 성립이 가능하죠. 이 자리에. 그럼 뭐야? 이가 대신 단체니까 에서도 쓸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에서가 나왔다고 해서 부사로 보시면 안 됩니다. 부사어라고 생각하면 곤란하다는 얘기야. 요거 알아두라는 얘기고, 주어는요 생략을 할 수 있어요. 왜? 예를 들면 여러분하고 나하고 지금 이 문장의 주인공이 누군지 다 알고 있어. 다 알고 있는 걸 굳이 써야 되나? 생략하고 쓸 수가 있어. 그러나 여러분이 문장을 분석할 때는 생략된 주어를 복원시켜줘서 문장을 만들어야 돼요. 말할 때는 에너지의 효율성을 위해서 불필요한 것들은 생략을 해도 괜찮아. 그러나 문장에서는 정확하게 복원시켜서 주어를 다시 만들어서 생략된 걸 써야 됩니다. 그래야 분석이 가능합니다. 자, 두 번째, 서술어. 서술어에서 주의할 점은요, 대부분의 서술어는 두 가지 형태가 서술어로 많이 쓰입니다. 품사 중에서 뭐와 뭐가 쓰이죠? 서술어의 기능을 많이 하는 애는 1번 동사, 2번 형용사입니다. 그런데 3번도 있어요. 3번은 체언에다가 플러스 서술격 조사를 붙여서, 서술격 조사는 이다잖아. 이다. 아까 그랬죠. 나는 학생이다. 이렇게 쓸 때 학생은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예문을 지금 주면 자, 문장 분석. 학생이다. 얘가 서술어고요. 누가 학생이야? 나. 얘가 주어야. 그리고 제발 주어할 때 이 조사를 떼버리고 나만 밑줄 치는데 조사까지 한 세트야. 조사까지 밑줄 쳐야 돼. 주어할 때. 그럼 여기에서 이다는 엄밀하게 따지면은 서술격 조사잖아요. 그리고 앞에 학생이라는 말은 원래 서술어에는 요 두 가지가 주력이야. 동사 아니면 형용사야. 근데 이때는 특이하게 명사, 학생이라는 명사가 서술어에 쓰여있고 있어. 그죠? 그러니까 서술어에서 중요한 거는요, 서술에 반드시 동사, 형용사만 쓰는 게 아니라 체언과 같은 명사에다 서술격 조사를 붙여서 서술어를 만들 수도 있다. 이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리고 서술어에서 진짜 중요한 한 가지 또 있습니다. 서술어의 자릿수. 이거 중요해요. 여기다 별표 쳐놨네, 본문에. 서술어가 나 문장 만들고 싶어. 그럼 누가 있어야 돼요? 아까 주어는 기본으로 꼭 있어야 된다 그랬죠. 어떤 것이든. 그럼 한 자리 서술어. 주어만 있으면 나는 문장이 가능해. 그럼 한 자리를 필요로 해. 그러니까 한 자리 서술어라고 해요. 나는 간다. 간다라는 말은요, 나라는 주인공만 있으면 돼. 나는 이것만. 그럼 한 자리 서술어야. 근데 먹는다. 일단 주어가 필요해요. 기본이니까. 그러니까 모든 서술어는 기본적으로 주어를 다 필요하니까 한 자리는 다 깔려 있어요. 근데 얘는 나는 먹는다 이렇게 하면은 화장실 가서 내가 뭐 안 닦고 나온 느낌이라 그러지? 뭘 먹는다는 얘기야. 밥을 먹는지 짬뽕을 먹는지 그래서 간식을 먹는지 알 수가 없잖아. 그래서 먹는 것, 그것을 대상을 알려줘야 돼요. 목적어. 그럼 목적어도 있어야 되고 주어도 있어야 되니까 두 자리가 필요합니다. 두 개의 성분이. 그래서 두 자리 서술어야. 근데 이번에 나는 드렸다. 뭘 드려? 선물을. 그럼 선물을, 목적어를 필요로 하니까 두 개가 필요하구나. 나는 선물을 드렸다 해서 드리다라는 서술어는 나는과 선물을 두 개를 필요로 해요. 근데도 왠지 뭔가 안 닦고 나온 느낌? 하나가 부족해. 누구한테 준 건지 그것까지 알려줘야 돼. 그래야 전달이 완벽해요. 나는 할머니께 선물을 드렸다. 그럼 뭐야? 나는이라는 주어도 필요하고요. 선물을이라는 목적어도 필요하고 누구에게 줬는지 대상, 부사어도 필요합니다. 이럴 때는 세 자리 서술어라고 합니다. 선생님, 네 자리 서술어도 있나요? 아니, 없습니다. 세 자리까지. 서술의 자릿수 하는 거는 되게 중요해, 서술어에서.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목적어는 진짜 쉬워. 목적어는 대부분 을을, 그리고 서술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받는 대상이 목적어야. 아까 내가 줬다, 내가 드렸다고 했어요. 뭘 드려? 선물을 드렸다고 했잖아. 이게 목적어야. 을을, 이게 맞는 거죠. 근데 네 번째, 보어가 이제 문제가 돼요. 보어는
되다와 아니다. 그러니까 서술어를 제일 먼저 내가 살피라는 게 문장이 주어지면 여러분은 서술어부터 먼저 찾아서 밑줄을 쳐야 돼요. 그리고 서술어가 혹시라도 되다, 아니다 이 말이면은 바로 앞에 있는 예를 들면 이런 거요. 물이 얼음이 되었다 이 문장. 자, 서술어가 되었다죠. 뭐가 된 거야? 물이 된 거야. 얘가 주어야. 뭐가 되었다는 얘기야. 그럼 무엇이 되었다. 얘는 무엇이 이렇게 되죠. 근데 이만 오는 게 아니라 가가 붙을 수도 있어요. 주어하고 똑같네요. 이가. 맞아. 주어하고 격조사 모습이 똑같아. 쌍둥이처럼. 그래서 바로 앞에 있는 되다 아니다 바로 앞에 있는 무엇이 얘가 뭐라고요? 보어입니다. 보어. 근데 재밌는 거 이거 내가 살짝 바꿔올게요. 물이 얘도 뭐만 달라 지금? 이를 쓴 거와 의로를 쓴 거. 즉 조사만 달라요. 근데 밑에 거의 문장 성분이 바뀌어. 얘는 당연히 주어고요. 물이 어쨌다. 됐대. 서술어. 뭐가 돼? 얼음으로 되었대요. 선생님 이거 보호 아닌가요? 되다가 나왔으니까. 그래서 주의를 요한다는 얘기야. 조사가 의로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은 보호가 될 수 없어요. 이때는 부사어. 그래서 조심해야 돼. 관용어하고 부사어는 주의점이 딱 한 개 있어. 관용어는 이런 문장을 하나 생각을 좀 해봅시다. 사실 관용어하고 부사어가 제일 어려워. 문장 성분 중에. 자, 이런 문장. 얘가 서술어야. 얘가 주어야. 기본이 되는 문장의 성분, 주어, 서술어 두 개만으로 완벽한 의사전달 끝. 그래서 사실은 얘는 요것만 있으면 문장이 더 이상 군더더기 필요 없어요. 주어, 서술어 딱 기본으로 가능해요. 얘는 목적어도 필요 없고 보어도 필요 없어. 되다 아니다가 아니니까. 그런데 나는 좀 더 친절해. 친절해서 이 문장을 읽는 사람들에게 더 자세히 알려주고 있어.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더 집어넣었어. 자, 꽃이라는 체언을 꾸며줘요. 체언을 이렇게 꽃은 꽃인데 흰 꽃이야. 노란 꽃도 아니고 빨간 꽃도 아니고. 그럼 얘는 뭐다? 꽃을 꾸며줘. 즉 체언을 꾸며주니까 이게 관용어예요. 만약에 목적어를 꾸며준다. 목적어도 체언이 왔을 때 목적어를 꾸며주면 그것도 관용어예요. 쉽게 말하면 체언을 꾸며주면 관용어입니다. 두 번째, 피기는 폈는데 살짝 폈어요. 그치? 아니면 이거를 다른 말로 어떻게 바꿀 수도 있어요. 이거를 아주 많이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자, 아주 많이 피든 살짝 피든 이번에는 얘가 피다 하는 게 용언이잖아. 용언은 동사와 형용사를 가리키는 거야. 그럼 이거는 뭐겠어요? 용어를 꾸며주니까 부사어구나. 그럼 얘의 문장 성분은 부사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용언을 꾸며준다? 그럼 뭐야? 부사어. 체언을 꾸며준다? 그러면은 관용어. 근데 우리가 관용어 중에 선생님 이거 문장에서의 역할은 관용어인데 흰이라는 말은 품사를 따지면 희다. 형용사죠. 그럼 형용사도 문장 배역에서 관용어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근데 여러분 이거 있잖아. 이런 문제. 자, 샀다. 서술어. 누가? 내가 산 거야. 주어. 뭐를 샀어? 옷을. 그럼 여기까지 목적어. 근데 옷은 옷인데 돈이 10,000원밖에 없어. 그거 가지고 살 게 없어. 그래서 당근에서 5,000원에 누가 하는 걸 샀어요. 이거는 옷은 옷인데 무슨 옷이에요? 헌옷이죠. 중고죠. 헌. 이게 들어갔어요. 자, 이 헌이라는 단어의 품사가 뭔지 물어봅시다. 품사. 성을 불러야겠구나. 나름 것들이라. 안 나요. 품사가 뭐야? 헌.
모두 새 옷, 헌과 새는 모두 관용사입니다. 품사가 이번에 물어보자. 도윤아, 얘의 문장 성분은 뭐야 이번에? 문장 성분. 요거는 여러분 품사고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원래의 호적이 뭐냐 이거 물어본 거고, 이번에 문장 성분을 물어봤어. 문장 성분은 뭐야? 옷을 꾸며주죠. 헌 옷. 그럼 뭐야? 체온을 꾸며주는 게 아까 뭐라고 그랬어? 관용 딱 하나만 달라졌어. 관용 이거는 문장 성분이야. 우리가 알고 있는 관용사라는 품사는요, 애가 생긴 게 아주 독특해요. 그래서 아무리 분장을 열심히 해도 애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모습이 독특하다 보니까 배역이 딱 한 개밖에는 안 어울려. 그 배역이 뭐냐? 관용어밖에 안 어울려요. 그럼 모든 관용사는 관용어의 역할을 한다. 이 말은 맞아 틀려? 맞아 틀려 수요? 맞아. 특수분장은 아무리 해도요, 애가 생긴 게 이상해서 역할이 안 맞아. 그래서 걔는 하나의 역할밖에 못해요. 그럼 거꾸로 보면은 모든 관용어는 관용사이다. 이건 맞아 틀려? 틀리지. 아까 뭐도 있었어? 흰 이런 거를 넣었을 때 이거는 원래 품사가 형용사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품사가 형용사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관용어의 역할을 한다 해서 걔가 다 품사가 관용사는 아니야. 알겠죠? 이 말의 의미 이해되니? 세연아? 요거 주의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문장 나중에 따질 때 있지, 흰 꽃이 살짝 피었다 이런 문장에서 이거 견문장일까 혼문장일까? 이번에는 박나야, 너네 이번에 시험도 있었지? 이거 혼문장이야 견문장이야? 이거 혼문장. 혼문장일까요 모두? 정말 끄덕거리고 있어? 아무도 반론 없어? 내가 이렇게 물어볼 때는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지? 맞으면은 이게 나는데 같이 끄덕거리면 어쩌자는 것이야. 다 같이 폭망하자는 얘기야 이거. 야, 문장 분석할 때 제일 중요한 거. 그런데 어. 현장이 아니라 살짝이. 두 개의 혼문장이 있는 거를요, 여기 딱 보니까 공통점이 뭐니? 얘도 주어가 꽃이고 얘도 꽃이잖아. 그럼 주어 하나를 생략합니다. 그치? 이 주어를 생략하고 얘를 이제 주된 문장으로 해서 얘가 성분으로, 이 속에 성분으로 쏙 들어가는 거야. 그럴 때 뭐가 된 거야? 이 주어가 똑같으니까 생략을 하고 흰 이렇게 해서 이거를 꾸며주는 역할로 이 문장 속에 들어간 거야. 원래대로 복원을 하면요, 꽃이 희다라는 문장과 꽃이 살짝 피었다라는 두 개의 문장이 이게 견문장, 아는 문장, 안긴 문장으로 이게 바뀐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할 점은요, 관용어는 한 음절이라도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이게 절이 될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항상 생략된 걸 복원해서 생각하라고 했잖아. 복원. 복원은 원래대로 돌려놓고 생각하라고. 그래서 여기서 실수가 되게 많이 나오는 지문이에요. 또 알아야 될 것 중에 부사어는요, 용언을 많이 꾸며준다는데 용언만 꾸며주진 않아. 80% 이상은 용언을 서술어를 꾸며주는 역할이 맞는데, 얘가 같은 부사끼리 아까 아주 많이 피었다 이럴 때 이건 뭐가 되니? 아주 많이 피었다. 피다라는 서술어를 많이 피었다 이렇게 꾸며주니까 얘 부사어 맞아요. 근데 이거는요, 많이는 많이인데 아주 많이 해가지고 얘는 부사어를 꾸며줘. 그럼 아주의 성분은 뭐야? 얘도 부사어야. 즉 부사어는 두 개가 같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같은 부사끼리 꾸며주는, 부사어끼리 꾸며주는 이런 경우. 그 다음에 영희가 100점을 맞을 수 있을까라는 문장에다가 내가 맨 앞에다 뭐를 달았냐? 과연, 설마 이런 말을 했어요. 이거는 영희가 100점을 맞을 수 있을까라는 이 문장 전체에 대해서 나의 태도를 나타내는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부사어입니다. 과연 영희가 이번 시험에서 100점을 맞을 수 있을까? 평소에 공부 안 하던데 의구심을 나타내는 거죠. 그죠? 이런 문장을 수식하는 부사어도 있다. 독립어는 간단하죠. 독립어는 대부분의 감탄사가 독립어 역할을 하고 뭐가 많이 찍혀요? 앞에 어머나,
이렇게 하고 끝에 이렇게 하거나 느낌표를 찍거나 이런 식의 하고 다른 문장과 하나의 문장과 독립되어서 쓰여져요. 앞부분이. 감탄사가 주로 독립어로 쓰여진 거 맞습니다. 근데 감탄사 아닌 것도 독립어가 될 수 있다라고 했어. 어떤 거? 영수야 이렇게 불렀어요. 너 밥 먹었니? 이랬어. 자, 이 문장 앞에 영수야를 부르는 독립된 걸 하나 집어넣은 거야. 이 영수야가 물론 여기 넣어져. 그치? 이거 안 넣어도 무방해. 너 밥 먹었니? 이럴 때 굳이 안 불러도 내가 영수 쳐다보면서 너 밥 먹었니? 이러면은 영수한테 하는 말인 거 알잖아. 근데 굳이 얘 어떻게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영수야 부르는 거야. 이게 부르는 말은요 감탄사가 아니야. 영수는 명사고요. 야는 호격조사야. 조사. 명사의 조사를 이렇게 붙인 이런 형태도 독립어가 될 수 있다. 여보세요. 이것도 감탄사라고 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숙제는 이번에 문법은 없어요. 문법은 없는 대신 문학과 독서를 다 구조로까지 그려서 해봅니다. 자, 그치? 마무리 독하게 하는 거.